죽어서야 알게 된 남편의 진심. 순자야, 절대 애들한테 이 돈 주지 마.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밤 67살 박순자 씨가 발견한 봉인된 편지 한 통과 통장 3개. 15년간 아내 몰래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여보, 평생 돈 없다고 하시더니 그럼 우리 애들이 힘들 때는 왜요? 다음 날 그 통장을 본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럼 우리 힘들 그때는 왜 안 주셨어요? 우리 인생 망가진 거 엄마 책임이에요. 평생을 자식에게 가진 것 모두 쏟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도와주지 못한 부모. 그것을 늘 원망하며 살고 있는 자식들. 그 엄마를 지키려 침묵했던 아버지. 67 할머니의 선택.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7. 사흘 전부터 이 장례식장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 이종태의 장례식입니다. 71 나이에 죽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않더군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릅니다. 흰 국화 냄새가 코를 막습니다. 빈소 앞 탁자 위에 남편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검은 태안경 낀 얼굴,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10년 전 환갑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웃었나 싶습니다. 조문객들이 뜸해진 늦은 저녁입니다. 텅 빈 접객실에 저 혼자 앉아 있습니다. 43살 아들 재혁과 며느리, 40살 딸 수진과 사위는 며칠 전부터 손님들 대하느라 피곤하여 잠시 쉬러 갔습니다. 고인분 부인이신가요? 뒤돌아보니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습니다. 검은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명함을 내밉니다. 변호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인께서 제게 부탁하신 물건이 있습니다. 부인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두꺼운 갈색 봉투를 건넵니다. 무겁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익숙한 남편 글씨입니다. 삐뚤삐뚤한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것 같습니다. 언제 맡으신 건가요? 한 달 전쯤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며 서둘러 오셨습니다. 남자는 봉투만 저에게 전해주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갑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뜯지 못합니다. 남편이 제게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평생 말이 없던 사람이 죽어서야 할 말이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형광등이 깜빡입니다. 밤이 더욱 깊어갑니다. 국화 냄새가 썰렁한 장례식장 안에 더 짙어만 집니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뜯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해 전입니다. 제 나이 42. 언제나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부엌 형광등을 켰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 섰습니다. 도시락 3개를 챙겼습니다. 남편 것, 고등학생 아들 것, 중학생 딸 것. 반찬은 늘 비슷했습니다. 김치, 계란말이, 햄. 남편 도시락에만 멸치볶음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애들 것엔 소시지를 하나씩 더 넣었습니다. 제 몫은 없었습니다. 김치에 밥 말아 먹으면 됐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6시가 넘었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46.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셔츠 소매가 해졌습니다. 새 옷을 사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밀려있는 재혁이 학원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늦을 거야. 알았어요. 조심해요. 남편이 도시락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애들을 깨웠습니다. 애들 등교하는 뒷모습을 배웅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늦은 오후 재혁이는 학교, 수진이는 학원에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넥타이가 헐겁게 풀려 있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괜찮아. 남편은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은 게 보였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으니까요. 밥 차려놨어요. 먹어요. 국 하나, 김치 하나, 계란말이 하나. 남편이 묵묵히 먹었습니다. 제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밥상 위에 월급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번 달은 좀 남았네. 5만 원. 봉투 안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금세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혁이 대학 등록금 어떻게 하지? 좀 더 모아봐요. 아직 시간 있어요. 애들 학원비도 줄여야 할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애들 공부는 계속해야 해요. 그럼 우리가 줄이자. 우리 것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일하느라 굳은 살이 배겨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 교육은 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통하는 손잡음이었습니다. 우리 애들만 잘 크면 돼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날 밤 애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돌아오자 치킨 한 마리를 시켰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재혁이와 수진이가 닭다리를 나눠 먹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날개를 먹었습니다. 남편이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밥만 마시고 저한테 건넸습니다. 저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네 식구가 같이 오손도손 살아가고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힘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부자 되는 거 맞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15. 아직 철이 없었습니다. 그럼 오빠 대학 보내고 우리 수진이 대학 보내고 그럼 부자 되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우리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애들 대학만 보내면 그 나중은 다 잘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만은 다른 부모들 못지않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없는 돈에도 다른 애들 다니는 학원에 같이 다 보내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애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재혁이는 파란색, 새 패딩을 입었습니다. 수진이도 분홍색, 새 패딩을 입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고급 비싼 패딩을 입어야 했습니다. 제 코트는 10년 된 것이었습니다. 소매가 해지고 단추가 헐거웠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애들이 따뜻하고 기죽지 않으면 됐습니다. 엄마 옷은 안 사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옷은 아직 멀쩡해. 너희 것만 사면 돼. 버스가 왔습니다. 애들이 먼저 올라탔습니다. 저도 따라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였습니다. 세상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쌓인 눈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눈을 가지고 장난치는 젊은 연인들,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아빠와 딸, 많은 사람들이 다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맞고 왔습니다. 머리에 눈이 녹아 물이 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약은 많이 하네요. 몸 괜찮아요? 괜찮아. 이것도 다 우리 애들 위해서지 뭐. 남편이 웃었습니다. 피곤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없었습니다. 오직 애들의 미래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못 배웠어도
애들은 잘 배우게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빈소를 정리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혼자만 있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갈색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뜯었습니다. 안에서 통장 3개가 나왔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500만 원. 두 번째 통장 3,800만 원. 세 번째 통장 5천만 원. 합계 1억 3,30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1억 3,300만 원이 맞았습니다. 이게 뭐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천천히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첫 입금 30만 원. 그 다음 달도 30만 원. 그 다음 달도 한 번도 빠짐없이 30만 원씩 입금돼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목돈이 출금이 되었다가 중간중간 목돈이 입금이 되었다가 또 목돈이 출금되었다가 하다가 최근에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그 해가 떠올랐습니다. 재혁이 결혼한 해였습니다. 28 작은 피로연을 했습니다. 하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식대도 아꼈습니다. 그래도 빚을 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게 15년 매달 30만 원씩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보, 이 돈을 어떻게 모은 거예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통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기댔습니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10년 전 2015년 봄 재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나 망하게 생겼어. 완전히 끝났어. 재혁아, 진정해. 무슨 일이야? 가게 문 닫아야 돼. 빚만 남았어. 집사람이랑 매일 싸워. 애들은 울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음 가까운 남자가 엄마한테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얼마 필요해? 엄마가 뭐라도 해볼게. 500만 원만 빌려줘. 아니, 300만 원만. 제발. 알았어. 기다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재혁이 전화 들었죠? 우리 예금 좀 깨요. 300만 원만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안 돼. 왜요? 우리 아들이에요. 지금 죽을 것 같다는데요. 그 돈은 안 돼. 절대 안 돼. 무슨 돈이요? 우리 예금 700만 원 있잖아요. 그것 좀 깨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다른 방법 찾아봐. 남편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애들한테 다 주고 살던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친정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3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또 2년 전에 빌려준 거 아직 안 갚았잖아. 미안해. 진짜 급해. 재혁이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 동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번호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재혁이한테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 재혁이가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괜찮아. 엄마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엄마 형편도 어려운 거 아는데. 고마워. 재혁이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혁이 갔어? 네. 남편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혁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치킨집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였습니다. 버티다 망했습니다. 빚이 2천만 원 남았습니다. 지금 통장들 내역을 보니 그때 남편 통장엔 이미 1,500만 원이 넘게 들어 있었습니다. 8년 전 2017년 겨울 수진이 둘째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예쁜 아기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산후조리원 비용 안 내준대. 400만 원인데.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뭐래? 남편도 자기 부모 편이야. 시댁 눈치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해. 엄마, 나 어떡해? 친정 도움 하나 없는 며느리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어.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뭐라도 해볼게.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 좀 도와줘요. 400만 원이면 돼요. 우리 예금 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여유 없어. 당신 언제부터 이렇게 매정해졌어요? 우리 딸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지난번에도 도와주지 못했잖아요.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있는데 친정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은 안 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무력했습니다. 또 친정 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또 부탁이야. 400만 원만. 동생이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보내줄게. 다는 안 되고. 동생도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수진이한테 전달했습니다. 수진이 병원에서 나올 때 찾아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옆에 있었습니다. 사위가 저를 보더니 인사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요. 괜찮아. 수진이, 애기 엄마 잘 챙겨줘.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제대로 못 대주는 장인 장모라고 생각하는 게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잘 나왔어? 네. 남편이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한 달 동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줬지만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각자 먹었습니다. 그때 남편 통장엔 이미 2,500만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7년 전입니다. 2018년 명절이 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재혁이네 집에 갔습니다. 손주들이 반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반갑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거절당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수진이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고모, 우리가 왜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요?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해주셨다고? 우리 네 식구 살기도 힘든데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가자.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며느리한테 인사했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 몸이 좀 안 좋아서. 맛있게 잘 먹었다. 며느리가 아쉬운 기색 없이 배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만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통장엔 4,500만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셔츠, 해진 바지, 10년 된 코트, 하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옷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영수증들이 나왔습니다. 구겨진 종이들, 그 안에 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인돼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손이 더 떨렸습니다.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가 나왔습니다. 남편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습니다. 힘들게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글자가 번졌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먼저 가면 넌 혼자이겠지.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먼저 가서 미안해. 2010년 3월 재혁이 결혼하던 날 결심했어. 아이들 대학은 다 마쳤으니 이제 우리를 위해 살자고. 평생 애들 키운다고 우리 인생은 없었잖아. 재혁이 결혼한다라고 빚까지 지고 나니 아찔해지더라. 이대로 가다가는 나 먼저 죽기라도 하면 순자 너는 어떻게 살까? 그래서 결심했어. 우리를 위한 저축을 하자고. 그래서 통장을 만들었어. 매달 30만 원씩 넣기로 했어. 약은 수당이었어. 술값 아낀 거였어. 점심값 아낀 거였어. 내가 모르게 모았어. 왜 말 안 했냐고? 말하면 내가 또 애들한테 다 줄 거 알았으니까. 넌 그런 사람이잖아.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자식들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 나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를 위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2015년 재혁이 전화 왔을 때 기억나? 가게 망하게 생겼다고. 돈 좀 달라고. 내가 나한테 왔었지. 예금 깨자고. 재혁이 지금 죽을 것 같다고. 가슴이 찢어졌어. 정말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안 된다고 했어.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았어. 애들은 계속 손 벌릴 거야. 그리고 우린 늙어서 손 벌릴 사람 없을 거야. 애들은 또 자기 자식들 키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 2017년 수진이 산후조리원 비용 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내가 나한테 매정하다고 했지. 맞아. 나 매정했어. 하지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우리 노후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애들한테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애들이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질 거라 생각했어. 그 뒤에도 재혁이 수진이 도움 요청할 때마다 참느라 너무 힘들었지만 할 수 없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먼저 가면 순자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산이 안 섰어. 8년 전
건강검진 받았어. 의사가 말했어. 심장이 안 좋다고. 언제 갈지 모른다고. 조심하라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모았어. 내가 먼저 가면 넌 혼자잖아. 애들이 널 모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 우리가 아무리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서 애들을 가르치고 키웠다 하더라도 그 애들 또한 자기 인생 살아가기 버거울 거야. 자기 인생 살기도 벅찰 거야. 이 돈은 내가 혼자 살라고 모은 거야. 1억 3,300만 원.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모았어. 또 주식에 투자해서 많이 불어서 이 정도까지 모을 수 있었어. 내가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절대 애들한테 주지 마. 이건 내 거야. 너 혼자 쓰는 거야. 애들이 알면 달라고 할 거야. 그래도 주지 마. 너는 평생 애들한테 주고만 살았잖아. 이제 그만해. 이제는 내가 받을 차례야. 그런데 애들은 너에게 줄 만큼 여유가 없잖아. 순자야, 미안해. 평생 말이 없어서 미안해.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해서 미안해. 손도 잘 안 잡아줘서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이것밖에 없었어. 내가 나 없이도 살 수 있게 돈을 모으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 그리고 고마워. 재미없고 늘 힘들게만 하는 남편 원망하지 않고 살아주어서. 기억나? 신혼 때 우리 언젠가 스페인 여행 가자고 했었잖아. 산티아고 순례길. 같이 걷자고. 하지만 못 갔지. 돈이 없었고 시간이 없었고 애들 키우느라 바빴고. 이제 가거라. 너라도 가. 여행사 연락처 적어뒀어. 6개월 뒤 출발편 예약해놨어. 꼭 가. 나 대신이라도 가.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 생각해줘. 난 내 옆에서 같이 걷고 있을 거야. 사랑해. 평생 말 못했지만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행복해. 제발 행복해. 내 마지막 소원이야. 2025년 3월 종태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거실에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그렇게 버텼네요. 15년 동안 매달 돈 모으고 8년 동안 아픈 거 숨기고 나 혼자 살 수 있게 악착같이 돈 모으고 나 혼자라도 행복하라고 이렇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에게 무정하게 대했네요. 그때 당신마저 약해져서 애들을 도운다라고 그 돈을 썼더라면 지금 이 많은 금액은 없었겠지요. 그래도 그때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모르지 그때 도와주었더라도 또 다른 일로 힘들어하고 있을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4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 안 한 거 알아요. 하지만 알았어요. 당신 등 뒤에서 알았어요. 당신 침묵 속에서도 알았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요. 밤이 깊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만진 종이였습니다. 남편이 쓴 글씨였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재혁이와 수진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이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의논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어서들 와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차를 끓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보험금 나온 거 있죠?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혼자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시선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너희 아빠가 저축 좀 해뒀더라. 얼마나요? 재혁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1억 좀 넘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이 눈이 커졌습니다. 1억이요? 재혁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때는 왜 안 도와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1억 넘게 저축이 되었었다면 저 사업 망해서 빚쟁이한테 쫓겨다닐 때 돈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500만 원만 달라고 울면서 빌었을 때 돈 없다라고 외삼촌에게 빌려서 겨우 300만 원만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통장에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액수가. 재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시댁에서 친정 도움 없는 며느리. 이 소리 들을 때 엄마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산후조리원 비용 400만 원 때문에 남편이랑 싸울 때 아빠 통장엔 돈이 있었어요? 수진이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평생 우리 키우느라 희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작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뭐 하신 거예요? 재혁이 소리쳤습니다. 평생 뭐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다 쏟아부었다면서 정작 모아둔 돈은 따로 있고 형편 안 된다, 여유 없다, 그렇게 거짓말하시면서 통장에는 돈이 엄청 있었네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뭐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가시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 엄마도 몰랐어. 너희 아빠가 혼자. 아빠 핑계 대지 마세요. 엄마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그렇게나 많이 있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수진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재혁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사업 망하고 집사람이랑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애가 매일 울었어요. 저는 매일 밤 술 마시면서 울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계셨네요. 재혁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시댁에서 매일 무시당했어요. 친정이 가난하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애들 아빠도 저를 무시했어요. 수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그 돈 저희가 관리할게요. 엄마는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잖아요. 관리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관리할게요. 재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 돼. 제 목소리였습니다.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네, 이건 엄마 거야. 너희 아빠가 엄마 혼자 살라고 모은 거야. 너희 주라고 모은 게 아니야. 두 사람이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엄마가 그때 도와주셨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재혁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인생 망가진 거 다 엄마 책임이에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는 엄마만 그 돈으로 행복하게 잘 사시겠다고요. 뭐하러 우리를 낳으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재혁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
딸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포기하고 자기들을 길렀는데 정작 듣고 있는 이야기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말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더라도 이번만은 이야기하여야 하였습니다. 아빠가 준 돈은 엄마가 혼자서 결정하여 사용할 거야. 그리고 나가줄래? 엄마 좀 혼자 있고 싶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재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가. 제발 나가줘.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재혁이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수진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쿵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너희 아빠가 잘못했나?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손주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민수, 서연, 지우.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4명 모두 알겠다고 답장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흰 봉투 4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 키가 컸습니다. 교복을 입었습니다. 민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중학생. 서연이 초등학생. 머리를 묶고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초등학생.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앉아라. 4명이 앉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줄 게 있어서 봉투 4개를 밀었습니다. 각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4명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남겨두신 거야. 각각 통장에 1,000만 원씩, 그리고 주식 계좌에 주식 1,000만 원씩. 나중에 어른 되면 쓸 수 있을 거야. 4명이 통장을 받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말없이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욕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래요. 지우도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고만 있었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 잘못 없어요. 엄마 아빠가 이상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부모님 말도 틀린 건 아니야. 4명이 저를 봤습니다. 너희 아빠 엄마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할머니가 도와주지 못했으니까. 너희 아빠 힘들 때, 너희 엄마 힘들 때 할머니가 옆에 없었어. 그게 사실이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평생 해주신 거 생각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약속해 줄래? 이 돈은 나중에 결혼할 때 사용한다라고. 아빠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너희가 알아서 관리해. 4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처럼 살지는 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부모님처럼도 살지 마. 너희는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아. 누구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너희 자신 위해서 살아.
너희가 누구를 위해 너희 자신을 희생하면서 너희가 불행해지면서 살 필요는 없어. 그리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 현재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너희 자신들을 믿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 하루하루 살다가 보면 행복하여질 거야.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았습니다. 서연이도 일어났습니다. 같이 안았습니다. 민수, 지우도 뛰어왔습니다. 4명이 저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락할게요. 자주 올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도 사랑해. 4명을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제 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저를 이해했습니다. 4명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른이 될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처럼은 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재혁이 수진이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 손주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남편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박정하게만 행동했던 할아버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라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7살 할머니는 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떳떳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민준, 민수, 서연,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왔어? 학교 끝나고 바로 왔어요. 할머니 배웅하려고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연락 자주 할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주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공부 열심히 해. 4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4명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썼던 것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평생 애들 키운다고 우리 인생은 없었죠. 정작 애들은 우리가 자기들 위해 못해준 것만 기억하더라고요. 당신이 지키려고 한 건 나였죠. 미안해요. 이제야 알아서. 그리고 고마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작아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15시간을 날았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 해서 고행만 하는 과정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한 코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양한 길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국 출발 전에 내 나이에 적당한 코스를 추천받았습니다. 포르투갈 순례길이라 알려진 전체 260km 정도의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긴 코스는 800km가 있다라고 하는데 나의 체력을 감안하면 무리라 해서 정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포르투갈의 포르투라는 도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시내를 지나가면서 듣는 파두라는 포르투갈의 고유 음악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시작점에 섰습니다. 배낭과 큰 짐은 짐 운반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배낭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전체 완주를 위해 물과 간단 음식들만 챙겼습니다.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길이 보였습니다. 첫걸음을 뗐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제 속도로 걸었습니다. 멈추고 싶으면 멈췄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었습니다. 고대 순례길의 정취가 살아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중세 마을 바르셀로스에 도착하여 숙박을 하였습니다. 공립 알베르게 숙박시설도 있었지만 코 고는 소리, 냄새 등을 감안하여 미리 사설 숙소를 예약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바르셀로스에서는 정성 가득한 가정식 요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먹는 포르투갈식 커스터드 타르트는 하루를 걷기 시작하는 훌륭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프랑스 길이 순례자들의 고속도로라면 포르투갈 길은 조금 더 조용하고 사색적인 길이었습니다. 특히 시골 구간을 걸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소나무 숲길이나 생수처럼 투명한 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의 4km가 채 안 되는 숲 코스는 정말 아름다웠고 이곳을 걷는 것만으로도 순례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걷는 동안 지치지 않기 위해 점심을 가장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순례길을 조금만 벗어나도 현지인들이 가는 작은 식당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나오는 수프와 빵은 걷기에 지친 속을 따뜻하게 달래주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마을들이 작고 조용하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봉까미노라고 인사하였습니다. 국제다리를 건너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에 도착하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느꼈던 분위기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좁고 흙이나 돌로 덮인 숲길이 많아졌습니다. 이끼 낀 돌담과 양치식물이 많아 훨씬 순례길스러운 정취가 강해졌습니다. 산티아고를 향하는 마지막 100km 구간에 해당되어 노란 화살표 표시가 매우 명확하고 숙소, 식당, 약국 등 모든 인프라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갈리시아는 스페인이지만 켈트 문화의 영향이 강해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의 인사는 부엔 까미노로 돌아옵니다. 문어 요리와 파드론 고추가 유명했습니다. 순례자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어 저렴하고 든든하게 식사하기 좋았습니다. 순례길 중반을 넘어 칼다스 데 레이스에 도착하는 날이 가장 기다려졌습니다. 이 마을의 중심에 가면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나오는 공용 분수 또는 세탁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과 양말을 벗고 40도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갔는데 그날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픈 발과 물집에 큰 위로가 되었고 마법 같았습니다. 온천물에 발을 담그고 나니 저녁 식사 후 온몸이 노곤해져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간 긴장했던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순례자라기보다는 온천 여행객 같았습니다. 걷다가 조금 지치면 망설이지 않고 길가에 택시를 불렀습니다. 순례는 경쟁이 아닙니다. 내 몸이 신호를 보내면 쉬어야 합니다. 이 길이 좋은 점은 택시나 버스 접근성이 좋아서 언제든 여정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걷지 못한 구간에 대한 죄책감은 잠시 접어두고
완주했다는 기쁨만 만끽하세요. 라는 여행사의 말을 따랐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산티아고에 도착했습니다. 대성당 앞에 섰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수없이 남편과 대화하면서 걸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힘내라고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대성당 앞에서 함께 찍었습니다. 셀카를 찍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걷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함께였죠. 고마워요. 평생 저를 지켜줘서 사랑해요. 말 못했지만 저도 사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고생했어. 이제 행복해. 대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를 켰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재혁이를 위해, 수진이를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대성당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파랬습니다. 유난히 파랬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청명한 파란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들이 날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저도 자유로웠습니다. 67,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순례를 끝낸 사람들이 왜 다시 걷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길은 단지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리 아픈 생각밖에 안 났는데 며칠 지나니 5만 가지 생각이 정리되고 결국 좋다는 단순한 행복만 남았습니다. 완주 후 대성당 광장에 도착했을 때 내일부터 걷지 않아도 된다는 홀가분함보다 이 행복한 시간과 동행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먹먹함이 더 컸습니다. 거리가 짧든 길든 산티아고 순례는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으로 옵니다. 35년간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를 지키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효도는 때로 거리두기로 옵니다. 현재 자식들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보, 당신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저를 속였지만 그 거짓말 덕분에 이제야 자유를 찾았어요. 260km를 걸었어요. 이제 저도 제 길을 걷겠습니다. 당신도 함께 걸어주세요. 제 옆에서 함께 걸어주세요.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내일도 저는 걸을 것입니다. 제 길을 걸을 것입니다. 67 박순자, 오늘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할머니를 응원하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